자, 이제 주연 용어라든지 개념은 봤고요. 자, 이제는 건축 절차를 좀 볼게요. 자, 건축 절차. 자, 이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0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건축 절차를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주택법의 주택건설 절차하고도 또 비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있어야죠? 자, 대지가 있어야 되고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거예요. 자, 건축물. 건축법이 정의되는 건축물. 건물 지을 때는 뭘 해야 될까? 허가를 신청해야겠죠?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누가 허가 신청해요? 건축 허가에 그냥 지으면 안 돼요. 허가 받으셔야 돼요. 자, 허가 신청은 누가 해요?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건축주, 그죠? 건물주, 건축주. 건축주가 허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는 그냥 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자, 허가 신청서 하고, 그리고 또 뭐 또 제출해야 되냐면 설계도서도 제출해야 돼요. 설계도서. 아까 설계도서 있었죠? 도면하고 구조계산서, 시방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설계도서하고 또 나무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지 소유권 증명서류. 자,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이런 서류하고 또 인허가 의제사항.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제출되는 의제 서류 같은 것들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 설계도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건물은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될까? 자, 건축의 설계.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밑에 건축주와 계약 나오고 2번 건축물의 설계라가 나와 있어요. 409페이지. 자, 어떤 거냐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원래 일반적인 건축물 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곳으로는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다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돼요.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근데요,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 나중에 우리가 신고 대상을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 대상 중에서 이런 것은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된다. 건축 설계가 아니어도 된대. 자, 어떤 거냐면 바닥 면적 합계 얼마예요? 85제곱미터 미만의 중축, 개축, 재축. 그래서 바8로. 자, 여기 있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중축, 이미 있는 건물에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이나 개축, 재축. 이것도 신고인데 단 85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신고 대상 중축, 개축, 재축이나 또 대수선에 해당되는 변경. 대수선에 해당되는 변경, 바대. 그리고 또 이 창고 같은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상위, 축사나 재배사는 4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창위 축사는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바대하고 창위 축사는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된다. 그 박스가 나왔죠? 자, 2번이 이미 산민 건물의 대수선 나왔죠? 대수선. 그리고 3번이 여기 보니까 창고, 가번에 보니까 창고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축사 재배사 나오죠? 이런 창의 축사는 409페이지 밑에 박스 지금 절차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경우는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된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은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대상 중에서 박스는 건축사의 설계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박스가 바8로 하고 2번이 대수선, 맨 끝에 대수선, 그리고 3번에 가번에 창고 200, 축사 400, 창의 축사는 제외한다는 말 나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절차 한번 볼까요? 건축 허가, 누가 허가를 해요? 허가권자는 누굴까? 허가권자는 원칙은요,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여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리고 제가 특자, 특도는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고 그랬죠?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데. 그러면 여기서 원칙적인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우리 광진구에서 여러분이 건물 짓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광진구청장이 허가권자지 서울시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죠? 구리시다 그러면 구리시장이 허가권자예요. 시장, 군수, 구청,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그런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만 있잖아요. 근데 원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좀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광시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우리 광진구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광진구청장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서울시가 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허가를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 근데요. 여기서 보면 구리시에서 여러분이 허가를 받으려면 구리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리시에서 21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누가 허가권자일까? 아까 그 자치구에서는 특광시장이 허가권자였잖아요. 예, 그죠? 시청 가셔야지 구청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구리시에서 여러분이 21층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누가 허가를? 도지사? 아니면 구리시장이에요. 시군지역은 여기는 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럼 도청까지 가야 돼요? 그럼 도청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경기도청이? 저기 수원에 있나요? 그럼 수원까지 새벽밥 먹고 가야 될까? 아니, 서울시는, 여기, 왜 그러셔? 네? 일반 시군적에서, 시군은 도 안에 시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대형 건물은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을까? 아니면 도청 가야 될까?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구청장 허가가 주지만 대형 건물은 특광시장한테 시청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시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이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리시에서 21층짜리 여러분 건물 지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구리시장이에요? 아니면 도지사예요? 도청은 저기 수원에 멀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새벽밥 먹고 가야 돼. 여기서 그래도 갈만해요. 저기, 그러면 저기 경기도 북부의 끝에 있는 뭐 이런 연천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약에 큰 건물 짓는다 그러면 도청까지 새벽밥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도 양호해. 저기 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와가지고 허가 받으러 도청까지 가요? 그러다 나왔는데 그게 또 불어가면 씩씩거리면서 또 배 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돈은 겁나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은 시장 군수가 소형이든 대형이든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으면 돼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시청 가시면 되고 군청 가시면 돼요. 다만 이 시장 군수는 이런 대형 건물을 허가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한테 승인해주는 승인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특광시는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거기 세타가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이 시청 가는데 많이 안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특광시장은 허가권자지만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이제 틀만 정해봐요. 자, 그런데 원칙은 일반 건물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도 있는 게 있고 신고하면 허가 있는 것처럼 신고 대상 건물도 있고 그리고 또 공용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인데 공용건축물은 축조할 때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면 그때는 허가 신고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고도 있고 협의도 있더라 이런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신고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신고 수리를 해.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몇 일 내에 수리를 하냐면 5일 이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수리. 그래서 이제 수리가 돼야 여러분이 이제 착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사이드의 내용들이고, 자,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일반적인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허가 받아요. 그럼 허가 받았으면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가 받으면 일반적으로 몇 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되냐면, 나는 허가를 받았어. 몇 년 이내 착수했냐면 2년 이내 착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착수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래. 이 착공 신고는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 착공 신고 대상은 거기 보니까 뭐 이거 있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 나왔죠?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 받았으면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해야 돼. 그리고 또 뭐 또 신고 대상 건축물도 착수를 할 때는 착공 신고해야 돼. 근데 신고 대상 건축물은 허가 받으면 몇 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냐면 신고는 1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고 허가 대상은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돼. 안 그러면 신고 효력 상실하고 여기는 허가 취소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가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가건물은 이것들은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 계획을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나 신고 대상 가건물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착공 신고 대상. 자, 교과서 거기를 보시면 뒤에 거기에 있는 41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착공 신고라는 말이 나옵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로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이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착공 신고하면요, 허가권자는 여기서 몇 일 이내 수리를 하냐면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기 착공 신고 받으면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된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그죠? 3일. 그러니까 신고했으면 아까는 수리 여부 통지는 5일이었는데 착공 신고는 3일 이내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자, 그러면 착공 신고하고 이제 착수할 거 아니에요. 착수한단 말이 오른쪽 시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공을 하는데 다만 여기 상세 시공 도면 요청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 2번에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연면적 합계 5,000제곱 이상의 건축공사에 관련된 또 상세 시공 도면을 받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되며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공사를 할 때는 상세 시공 도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요청하면 그러면 이 시공자는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공사를 다 끝냈어. 자, 그러면 끝냈으면 여러분이 여기 이제 이 건물 짓겠습니다. 여기서 5층짜리 업무용 빌딩 짓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쭉 받았어요. 그래서 착공 신고하고 착수했어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났으면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에서는 뭘 하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 그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누가 사용 승인 신청해요? 허가 신청한 여러분 아까 누가 신청했어요? 건축주가 했잖아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 승인 신청할까? 누구한테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이제 준공검사와 똑같은 건데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사용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 똑같이 요거와 똑같이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은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까? 자, 이 말은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은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느냐? 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대상은 요거와 똑같아요. 착공 신고 대상은, 자, 이 착공 신고 대상은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착공 신고 대상은 무슨 대상이다?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대상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건물은 공사가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신청하라는 말은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 가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 이런 착공 신고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에게 공사 끝났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셔서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접수 몇 일 이내에 사용 승인 검사를 하냐면 몇 일이에요? 7일 이내에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몇 일 이내요? 7일 이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 검사를 해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보세요. 원래는 여러분 사용 승인을 받으란 말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라는 말은 이런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용 승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에 3번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거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뒤로 넘겨보시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는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을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건축물은요. 아까 여기 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접수 몇 일 이내에 사용 승인 검사라고 했어요. 7일 이내에 사용 승인 검사에서 합격된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사용 승인 건물 허가 받아서 건물 다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라고 우리 구청장한테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우리 구청장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7일 해서 합격된 거 좀 사용 승인서 교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네.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해당 허가권자 잘못한 거예요? 허가권자. 그래서 접수 7일 이내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해주면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박스에 있는 첫 번째 사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에 두 번째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공된 부분에는.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임시 사용 승인한 경우 나왔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 안 해줬다거나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임시 사용 승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어디를 들었냐면 여기 잠실에 있는 123층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는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하고 그러다가 계속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최종적으로 준공에 대해서 최종 사용 승인 받아서 지금은 완성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시 사용 승인간이 몇 년이다 나왔어요. 임시 사용 승인간은 몇 년요? 2년 이내다. 자, 임시 사용 승인간은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다. 그런데요, 저희 롯데월드, 우리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계속 공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을 요할 때는 임시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 시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잠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2년 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장에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회 하나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합니다. 이제 사용해요. 그러면 사용 승인 하다가 절차 볼게요.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하다가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해야 돼. 누가 유지 관리해야 돼요? 누가 유지 관리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이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 의무자는.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예전에. 건물에 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럼 누구라고 답해야 돼? 나, 그죠? 나, 그래야 될까요? 나.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 유지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다고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건축물 유지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인이 유지 관리한다. 자, 그러다 유지 관리하다가 건물을 철거해야겠어요. 거기 유지 관리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는 뭐 할까요? 철거 신고할까요? 철거 신고해야 될까 안 할까? 철거 신고해야죠. 근데 철거 전에 해요? 아니면 철거 후에요? 철거 전에 신고합니다. 철거 신고. 그리고 멸실도 멸실. 근데 철거 신고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3일 철거 멸실 신고서 제출하라 그래요. 철거 신고, 멸실 신고.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들어주세요. 나중에 볼 거니까.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그리고 멸실은 멸실 전에 해요? 멸실 후에 해요? 그죠? 멸실 후지. 멸실 전에 신기 있는 것도 아니고 멸실 전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멸실 후 매대 30일 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철거 신고, 멸실 신고. 철거는 철거 전, 더 구체적으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한다. 이게 일반적인 건축법의 절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용어가 건축허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사용 승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 건축허가라는 용어 대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를 써. 주택법에서는. 근데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 검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렇게 각각 법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뒤로 가봐요. 자, 건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한번 지어봐요. 자, 건물을 지려면 이제는 대지 나오죠. 자, 대지도로 나왔습니까?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대지. 그죠? 대지. 그리고 또 건물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어야죠. 도로가 없으면 맹지는 허가가 안 나죠? 그죠? 자, 대지. 근데 우리 법에서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대지는. 아까 대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지란 건축용지라 그랬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하는 상태. 그죠?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지만 2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볼 수도 있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지는 즉 건물이 들어선 땅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안전조건이 있어. 강행 규정이에요. 하의한다. 이러이러해야 대지가 이러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대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는 적용을 해야 될 적용 의무가 있대. 그리고 또 이 대지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에서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공개 공지가 있대. 시험에서는 이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게 적용하고 공개 공지예요. 자, 먼저 대지 안전 조건 보겠습니다. 대지는 페이지 417페이지죠? 대지 안전 조건. 대지는 뭐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왜 만약에 이게 도로고 이게 대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 침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침수되면 안 되니까. 건물을 질 때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지고 이게 도로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면 깔끔한데. 다만 뭐라고 써? 물이 빠지는데 지장이 없거나 배수에 지장이 없다거나 방습이 필요 없다면 그때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다가 또 된다 그러고 있네.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어떨 때는 된다고요? 배수에 지장이 없다거나 방습이 필요 없다면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도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습지 매립지, 습한 땅이라든지 또 거기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지 이런 데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나요? 아니면 지을 수 있나요? 습지 매립지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없는 게 아니고 이때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토, 흙을 쌓고 집안을 다지는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죠?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건물 들어서는 땅은요. 이 건물이 들어서는 땅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땅은 기본적인 게 어떻게 해야 돼? 건축용지니까 오수, 우수가 잘 빠지도록 빗물이라든지 똥오줌 이런 오수, 우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이런 배수시설이 설치돼야겠죠? 그죠? 건축용지는 배수시설이 설치돼야 됩니다. 배수시설이 설치돼야 된다. 강의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시면 송계 우려가 있는 대지. 송계가 뭐예요, 여러분? 송계. 송계란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대. 그럼 여기 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대지, 여기에다가 대지를 유성할 거예요. 송계가 돼. 그럴 때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뭘 하라는 이야기야? 여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야 되죠?
옹벽 설치. 송계 우려가 있는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옹벽 등에 설치해야 한다. 옹벽이 뭔지 알죠?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콘크리트 발라져 있는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벽들이 옹벽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안전 조건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적용이죠, 적용. 네. 뭐 내기 쉬우니까, 편하니까. 자,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식수, 나무를 심어야 될 적용 의무가 있을까요?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은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적용의 의무가 있더라. 나무를 심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면적이 200이면 가로 10m, 세로 20m죠? 별로 크지도 않아요. 200점 이상인 대지에 건물 지을 때는 적용의 의무가 있다. 이 원칙부터 먼저 알아두셔야죠. 그런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도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적용 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거기 있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200점 이상인 대지라도 다음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대요. 자, 어떤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일단 거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1번, 2번이 그린 생각나네. 그린. 우리 도시적 안에는 주상공록 있죠? 녹지적은 그린 생각나잖아요. 녹지적. 그리고 또 2번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이 어디예요? 예,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 우리 전국도는 도가 농자 나눴으니까. 그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시가 아닌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200점 이상인 대지라도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린 생각나면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획관리 지역에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요. 적용해요? 적용 안 해도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잖아요. 도시가 아닌 지역이니까 적용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이나 2번 비도시지역에서는 면적이 200종 이상인 대지라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에서 적용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1번, 2번을 딱 정리해보면. 녹과 농자 아니잖아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아니잖아요. 녹과 농자 아니면 주상공은 적용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건물 짓는 주상공. 그죠? 그런데 주상공 중에서도 그 지역 중에서 이러이런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공장.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장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조심하셔야 돼. 공장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면적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이나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0점 미만인 공장이나 또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 그러면 여기서는 바꿔 이야기하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있는 기준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당연히 적용 안 해도 되고. 그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공장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공장 3개가 나왔어요. 적용 박스 쳐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적용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찾아라. 그래서 그 기준 3개. 그래서 이 공장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류시설이 나오죠. 물류시설은 조심하셔야 돼. 아까 공장의 동생이 창고시설, 물류시설이잖아요. 아까 공장 같은 경우는 3개 공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면적 합계가 1,500점 미만인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됐죠. 물류시설도 마찬가지 동생이니까 연면적 합계가 1,500점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된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은. 그런데 이 물류시설, 우리 쿠팡이잖아요. 창고시설. 그죠? 물류시설은 성질이 있네, 성질이. 무슨 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제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적용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적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축사는 적용해요? 면적이 겁나 큰 축사는 적용해야 될까요?
거기는 무조건 안 해요. 축산 누구를 위해서 해요? 소, 돼지, 뭐 육질 향상을 위해서 합니까? 축산 안 해도 되지. 그죠? 그리고 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은 언젠가는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적용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가건물이 허가 대상 가건물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적용하고 그런 건 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기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 숫자가 있고 5,000이 있고 1,500이 있고 막 있고 물리시설 기준이 있고 또 물리시설 주거적 상업적인 제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시험에 잘 내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고 나오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도 받고 대지 적용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한번 볼까요? 공개공지. 자, 거기 뒤에 넘겨보시면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 공개공지가 뭡니까,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셔야죠. 공개공지란 쉼터를 이야기해요, 쉼터. 뭐라고요? 쉼터. 공개공지, 쉼터입니다, 쉼터. 자, 우리 요 밑에 그 군자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 앞에 교수 빌딩 크게 큰 거 있어요. 군자 밑에 역으로 내려갈 때 그 뒤에 이면도로에 보면 뒤쪽에 먹자골목 있죠. 그 교수 빌딩 뒤에 보면 공개공지가 있어요. 사람들 거기서 쉼터인데 오히려 거기서 담배 피우고 막 있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됐지만 그게 이제 공개공지예요. 그 이면도로 가시면 거기에 공개공지 쉼터라고 딱 있으니까 그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한번 돌아서 쭉 한번 가보세요. 공개공지란 쉼터를 얘기합니다. 쉼터.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은 일정한 지역에 일정 이상 건물은 쉼터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요. 공개공지. 울타리 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오픈시키는 쉼터를 마련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가 확보될 대상 지역부터 봐야죠. 어떤 지역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공간이지 은밀한 장소에다 쉼터 만들어면 사고만 터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자, 체크합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준상준도, 일준상준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거기는 설치 대상 지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나오죠?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 1, 준주거지역이 준. 그러나 전용 공업지역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아니잖아요. 전용 공업지역은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가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적 준주거지역 있잖아요.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은 다 공개공지 확보하고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 지역 일단 지역은 일준상준도여야 돼. 거기에다가 플러스 일준상준도에 있는 다음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준상준도에 있는 다음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그래서 확보 대상 건축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준상준도에 있는 이런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한다. 자, 보세요. 일준상준도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확보한다고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아까 5,000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문화및 집회시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아까 다중용 건물은 어떤 게 다중용 건물이었어요? 혹시 기억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중 이용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였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6개 아까 외웠죠? 5,000 이상인 무슨 건축물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5,000 이상인 문, 종, 판, 여, 종, 관 그랬죠? 5,000 이상인 문종관, 요종관이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용물이 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습니까? 그죠? 애식장이니 공연장이니 관람장 이런 것도 공개공지 확보하래. 그죠? 그리고 또 종교시설 있나요? 종교시설이 있네. 종교시설 교회 성당 5,000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그죠? 그리고 판매시설 있습니까?
백화점 앞에 공개공지 있잖아요. 쉼터.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의자도 놔주고 막 해놨잖아요. 그죠? 자, 판매. 그런데요, 판매 시설인데 여기서 무엇을 제한하냐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무엇은 제한한다고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한한다. 그럼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뭐예요, 여러분?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농수산물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농수산물 시장 가면 거기 배추도 있고 막 있죠? 좀 힘들면 어때요? 그 배추에 좀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은 제한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안 해도 된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가 뭐예요, 여가?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고속버스 터미널. 저기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센트럴시티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큰 공개공지 있습니까? 자, 이런 여객용,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그리고 또 문종판 조정관인데, 이 종이 뭘까요? 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요 놈 빠져. 너 빠지고, 너는 빠지고, 뭐가 대체되냐면, 여기에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와요. 업무시설. 요 놈, 다중용 건물에서 요 놈 빠지고, 요것이 대체, 체인지 한다는 얘기. 업무시설. 그래서 여기 밑에 교수 빌딩이 업무시설이잖아요. 자, 업무용, 사무용 건물이죠? 그런 것들, 예. 요거 빠지고, 종합병원 빠지고, 요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용 건물하고 비슷한데,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은 종합병원 빠지고 뭐가 대체됐다? 업무시설이 들어왔다. 그거 하나만 체인지하면 돼요. 그리고 예, 관광 숙박시설이고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시설이니까 공개공지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5천 이상, 일준상준되어 있는 다중용 건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구나. 그 중에서 뭐만 체인지하고 종합병원하고 업무시설만 체인지만 해주면 되고. 그죠? 일준상준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제가 이게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10%입니까? 아니면 이 대지 면적의 10%입니까?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그죠? 그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 이 경우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을 많이 하면 공개공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자,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뭐, 공개공지란 제가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쉼터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예,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자, 적용 등 이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공개공지 울타리 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건물을 짓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10%.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개공지 설치된다고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만큼 더 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래서 효과 공개공지가 확보가 되면 그때는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 완화될까? 자, 보시면 법률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와. 그런데 법상으로는 공개공지 확보되면 건폐율도 용적률도 높이면서 완화할 수 있는데 그 완화 범위를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임했는데 현재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 중 무엇을 완화하고 있냐면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이하에서 더 질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옆으로 늘어나는 건 건폐율이잖아요. 건축 면적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용적률의 20% 이하에서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1.2배니까 20% 이하에서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고 건물의 높이 제한도 기존에 있는 높이 제한 규정의 20% 이하에서 더 질 수 있도록 완화해주겠다.
위로 올라가는 것 20% 이하에서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래야지 거음폐율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그래서 용적률, 공개공제 확보하면 이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한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공개공제 확보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장사는 아니에요.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20%면 예,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8번. 이 공개공지 8번의 활용입니다. 공개공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연간 매들요. 60일 이내에서요. 연간 매일 이내에서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더라. 그죠? 60일.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 공개공지에 가끔씩 판촉활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으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공개공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자, 도로만 간단히 볼까요? 자,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를 볼까요? 우리 대지가 있어요. 자, 대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맹지에 따른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그래서 대지에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만 또 옆에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뭡니까? 자, 건축법상 도로란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여기는 도로 용어가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페이지 쭉 한번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도로 나와 있습니까? 자, 건축법상 도로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보행이 인도 사람 걸어 다니는 거죠? 자동차 통행은 차도죠?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예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 4m일까? 이게 소방도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이 땅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이런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만 이런 대지가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고 아직 개설은 안 됐는데 나중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예정도로가 잡혀 있어. 도로가 여기 20m 이상 20m 도로가 놓여져 예정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런 예정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개설되어 있는 4m 이상의 도로에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도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면 그 예정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꼭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까요? 우리 법에서는요, 이 도로가 그 예정도로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으면 도로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후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졌던 사도법에서 만들어졌던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후 고시가 된 도로는 다 건축법상 도로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상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다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만들어진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또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면 그 예정도로가 법상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럴까요? 공부상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현황이 실제 공부상은 도로가 아닌데 가보니까 도로로 있는 현황이 도로인 땅도 있어요. 그런 땅도 있어. 그럼 거기는 허가가 불어될까요? 그래서 또 하나 규정을 둔 거예요. 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야기예요. 공부상 도로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도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뭐라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다. 그죠? 건축법상 도로면 허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원칙은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면 예정도로서 법상 도로나 허가나 신고 시 위치 공고한 도로인데 기본적으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미터 해야 돼요?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건축 허가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고 경사로예요, 경사로. 경사로인데 여기에 DG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차가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안 되는데 좀 여기 경사지게 더 이럴까? 자, 이런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이때는 이 도로가 3m 이상만 되면 이거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형적인 조건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여기 보니까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 경사로 같은 거. 이럴 때는 너비 3m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로고, 자, 여기는 뭐냐? 골목길이에요. 막다른 도로예요. 막다른 도로. 자, 막다른 도로. 끝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막혀 있어요.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자, 막다른 도로인데, 근데 막다른 도로에 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축허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막다른 도로에서는 이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미터에 따라서 이 도로 너비가 달라집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 막혀 있는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몇 미터? 2m 이상이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 이제 건축법 생기기 전에는 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건축법이 생겼으니까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 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2m. 그런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는 몇 미터 해야 돼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는 3m 이상이면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럴 때는 도로 너비는 몇 미터 해야 돼요? 이때는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6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여기서 35m라는 기준을 뒀을까? 10m 미만일 때는 너비는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너비는 3m 이상,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때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왜 35m라는 막다른 도로 길이 기준을 두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35m가 소방 호스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35m 이내에서는 소방 호스, 막도로 35m이면 소방차가 안 들어가도 소방 호스 들고 화재 진압하면 되잖아요. 그죠? 소방차가 진입 안 해도 돼. 하지만 35m 넘어가면 그때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니까 도로 너비가 6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지면 2m, 3m, 6m, 236, 236, 236, 2 곱하기 3은 6 또는 A36.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달라진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367페이지 용어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런 개념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보세요. 자, 다시 422페이지로 가보세요. 방금 전에 도로의 개념을 배웠는데, 방금 전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몇 미터라고 했어요? 4m 이상의 도로 및 그 애정도로서 법상의 도로이거나, 그죠? 또는 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허가권자가 건축하거나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그랬죠? 현황 도로인데 건축법상의 도로다라고 위치 지정 공고하면 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도 위치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422페이지에 도로 지정과 폐지 변경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까?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상 도로가 아닌데 도로 지정해서 허가 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는 뭘 해야 돼요? 공부상 도로가 아닌데 도로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지금 불구하고 도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도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자, 어떨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 지정할 수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박스가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있어요? 해외 거주해서 사실상 동의 얻기 곤란하대요. 아프리카 콩고에 가 있대. 허가권자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동의 얻어와야겠어요? 지금같이 코로나 국면인데 또 자가격리해야 되고 드롭도 내갈 때 다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죠? 그럴 때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해외 거주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떨 때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는 사실상의 통로야. 법상은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 돼. 그럴 때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 나왔죠? 그런 경우는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박스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놈이에요. 밑에 폐지 변경. 지정한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또는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하려고 그래요. 허가권자나 또는 도로에 폐입된 자가 폐지 변경 신청할 때 그럴 때는 그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관계인의 동의를. 이게 더 문제예요.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허가 안 내주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동의 얻기 곤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폐지할 수 있다. OX. X. 폐지 조정할 때는 그러지만 지정할 때는 그러지만 폐지 변경은 예외 규정이 없어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정과 폐지 변경을 꼭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지정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외 규정 없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대지, 도로 이런 과정들 한번 개념 정리하고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꼭 알아야 될 게 건축법의 용어를 좀 보시는데 페이지 443페이지에 이런 면적이 나와요. 자, 이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이것들은 또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얘는 면적하고 또 몇 가지 용어 정리하고 주택법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